저놈 죽여라. 스크린 속에 그가 등장하자 극장 안은 순식간에 욕설과 돌팔매질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비릿한 미소. 그는 조선 팔도가 가장 증오했던 악질 일본 순사이자 악덕 지주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이 희대의 악마가 구석진 자리에서 도스토옙스키를 읽는 수줍은 문학 청년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영화 사상 가장 완벽한 악을 연기했으나 현실에서는 가장 투명한 선을 품고 살았던 배우. 그의 이름은 전택입니다. 도대체 왜 가장 선한 심장을 가진 남자가 평생을 악당의 가면을 쓰고 살아야만 했을까요? 138편의 악행 뒤에 숨겨진 인간 전태기의 진짜 얼굴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12년 5월 15일 경성부, 지금의 서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2년은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국군을 강탈당한 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해였습니다. 조선의 왕조는 무너졌고 거리에는 일본 헌병들의 군화 소리가 울려 퍼지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어디를 가나 억눌린 분노와 체념이 공존했습니다. 전태기는 바로 이 상실의 시대에 전주전씨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희미합니다. 훗날 그가 대배우가 된 후에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시의 시대상을 통해 소년 전태기가 겪었을 정서적 풍경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꿈이라는 단어는 사치와도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국어라 부르며 배워야 했고 자신의 이름조차 일본식으로 바꿔야 하는 굴욕을 감내하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청년기로 접어들던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 암울했던 식민지 조선의 청춘들을 열광시킨 새로운 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활동사진 영화였습니다. 어두운 극장 안에 앉아 있으면 잠시나마 식민지의 비참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 세상은 꿈이었고 탈출구였습니다. 당시 영화는 무성영화 시대였습니다. 배우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변사의 현란한 해설과 감정 연기가 더해져 관객들을 웃고 울렸습니다. 청년 전태기 역시 그 마법 같은 빛의 세계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1926년 나운규가 만든 영화 이 조선 전역을 강타했을 때 전태기의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미친 주인공 영진이 낫을 휘두르며 일본 순사를 응징하는 장면에서 극장 안에 모든 조선인이 통곡하며 아리랑을 불렀던 그 뜨거운 체험은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청년 전태기의 심장에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는 막연하게나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이, 저 사각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고 싶다. 저 빛 속에서 살고 싶다. 그러나 배우가 된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 통념상 결코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대라고 불리며 천시받던 직업이었고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탈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가슴 속에 지펴진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 중반, 경성은 근대와 정은대가 기묘하게 동거하는 도시였습니다. 전차는 종로를 가로질러 달렸고 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은 명동거리를 활보했지만 골목 안쪽에는 여전히 가난과 억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23세 청년 전태기는 결심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이 은막의 세계에 던지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1935년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그토록 동경했던 조선 영화계의 거목 춘사 나웅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나웅규는 단순한 영화 감독이나 배우를 넘어선 민족의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나웅규 앞에서
신인 배우 지망생 전태기가 섰을 때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홍규는 전태기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았습니다. 전태기는 당시 유행하던 미남형 배우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피부는 거칠었고 눈매는 날카로웠으며 턱선은 고집스럽게 각져 있었습니다.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여심을 흔들 만한 부드러운 인상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홍규는 그 투박하고 강렬한 인상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의 어두운 이면을 표현할 수 있는 얼굴, 즉 악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나홍규는 그에게 영웅이 될 관상은 아니지만 영웅을 빛나게 할 수는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전태기 역시 자신의 위치를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헛된 환상을 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꽃이 될 수 없다면 꽃을 피우기 위한 걸음이 되거나 혹은 그 꽃을 꺾으려 드는 가시덤불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935년 나홍규 감독의 영화 강 건너 마을을 통해 전태기는 공식적으로 영화 배우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의 데뷔작 배역은 조선인 악덕 지주였습니다. 첫 영화, 첫 역할부터 그는 대중의 미움을 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보통의 신인 배우라면 어떻게든 멋지고 정의로운 역할로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태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악덕 지주라는 역할을 맡아 마치 제 옷을 입은 것처럼 표독스럽게 연기했습니다. 소장농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고열을 짜내며 비열하게 웃는 그의 연기는 신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리얼했습니다. 관객들은 스크린 속의 그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데뷔작에서부터 그는 욕먹는 배우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어진 1936년, 그는 아리랑 3편에 캐스팅됩니다. 이번 역할은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일제 순사보조 역이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은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조선인으로서 일본 순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보조원은 일본인 순사보다 더 큰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동포를 팔아넘기고 일제에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 배우로서 이런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돌을 맞을 수도 있었고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할 수 있는 배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태기는 망설임 없이 순사 복장을 입었습니다. 그는 영화라는 예술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악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주인공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 고난을 극복했을 때의 카타르시스는 커집니다. 그 고난의 깊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촬영장에서 철저하게 고립을 자처했습니다. 악역에 몰입하기 위해 동료 배우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것도 피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변했습니다. 당시 촬영 현장을 지켜본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태기가 순사 모자를 쓰고 세트장에 나타나면 엑스트라 배우들조차 겁을 먹고 슬금슬금 피했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대사를 읊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뿜어내는 공포 그 자체가 되려고 했습니다. 아리랑 3편이 상영되던 날, 극장 안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관객들은 전태기가 등장할 때마다 야유를 퍼부었고 어떤 이는 스크린을 향해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배우 전태기에게 쏟아진 그 비난과 저주는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태기는 식민지 조선의 영화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악역 전문 배우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점점 더 어두운 터널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제는 영화를 전쟁 선전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영화령이 공포되었고 우리말로 된 영화를 만드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영화인이 변절하거나 붓을 꺾어야 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전태기는 묵묵히 현장을 지켰습니다. 비록 그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비열한 배신자나 악당에 국한되어 있었을지라도 그는 영화이라는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1940년대 초반 태평양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조선 땅은 거대한 변경으로 변해갔습니다. 영화 필름조차 구하기 힘든 물자 부족 속에서도 간간히 영화는 제작되었고 전태기는 그 속에서 꾸준히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 시기 그의 심경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훗날 영화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회고한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는 그 암흑기에도 오직 영희 하나만을 바라보며 버텼을 것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급진 세상을 연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제정신을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고 일장기가 내려진 자리에 태극기가 개양되었습니다. 영화계에도 해방의 기쁨은 넘쳐났습니다. 억압받았던 창작의 자유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했습니다. 조선영화 건설본부가 결성되었고 항일 투쟁을 다룬 영화들이 기획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태기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내내 순사나 악덕 지주 역할을 도맡아 하며 쌓아온 악인 이미지를 딛고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쉽게 다른 가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방의 환희는 짧았습니다. 한반도는 곧바로 이념의 대립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38선이 그어지고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영화계 내부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동료였던 사람들이 사상 검증을 하며 서로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도 영화는 만들어졌지만 관객들이 원하는 것은 여전히 선명한 권선징악의 이야기였습니다. 정의로운 독립투사가 있으면 그를 괴롭히는 친일파 악당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제작된 영화들, 예를 들어 최인규 감독의 같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태기는 다시 한번 호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할은 악당이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일본 순사에서 이제는 청산되어야 할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는 기꺼이 그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는 시대의 쓰레기통 역할을 해야 했고 전태기는 자신이 그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의 포성과 함께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서울은 순식간에 인민군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영화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부산으로 피난을 갔고 일부는 서울에 숨어 지냈으며 일부는 강제로 납북되기도 했습니다. 전태기의 전쟁 기간 행적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 역시 생존을 위해 처절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전쟁은 영화보다 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연기했던 죽음과 공포가 실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아비규환의 현장. 3년여의 전쟁은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끝난 후 한국 영화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사람들은 더욱더 이야기에 굶주려 했고 극장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와도 같았습니다. 전쟁이 멈춘 1953년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서울로 환도한 영화인들은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충무로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5년 전태기의 연기 인생에 있어
그리고 한국 영화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작품 하나가 탄생합니다. 바로 이강천 감독의 입니다. 지리산 빨치산의 최후를 다룬 이 영화는 단순한 방공 영화를 넘어 극한 상황에 놓인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영화에서 전태기는 북한군 대위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이 배역은 단순한 악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냉혹하지만 동시에 생존 본능에 충실한 입체적인 악인이었습니다. 의 촬영 현장은 험난했습니다. 실제 지리산작을 오르내리며 촬영이 진행되었고 배우와 스태프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태기는 이 영화에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고 부하들을 다그치는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당시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의 증언은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전태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될 때마다 앞자리에 앉은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울어대서 영화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어찌나 연기를 잘하던지 길 가다 만나면 돌멩이라도 던지고 싶을 정도였다. 그는 을 통해 1950년대 한국 대중들에게 공포의 아이콘으로 확실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아직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시절, 전태기는 그 공포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몸서리쳤지만 동시에 그가 파멸하는 결말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는 대중들의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해소해주는 무당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 셈입니다. 1950년대 중반, 바야흐로 전태기의 전성시대, 아니 악역 전태기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1950년대 중반을 넘어 1960년대로 향해 가던 대한민국은 혼돈과 활기가 공존하던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전쟁의 포효는 거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가난했고 사람들의 삶은 팍팍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전태기라는 배우의 존재감은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조연 배우의 수준을 넘어 당대 한국 사회가 품고 있던 불안과 공포를 투영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에서 보여준 그 서늘한 광기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충무로의 모든 감독은 시나리오에 악당이 등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태기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관객을 단 1초 만에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배우는 전태기입니다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였으니까요. 1956년 신상옥 감독의 영화와 1957년 애원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전태기가 맡은 역할들은 하나같이 당시 서민들을 괴롭히던 사회악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마부를 착취하는 냉혹한 주인이었고 병든 아내와 자식을 둔 가장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고리 대금업자였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귀인이 아니라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빚을 독촉하러 오는 사채업자나 새빵살이를 구박하는 집주인이었습니다. 전태기는 바로 그 현실의 공포를 연기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빚을 갚지 못한 자의 수치심을 파고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가난한 자들의 뼈를 때렸습니다. 1958년 신상옥 감독의 또 다른 문제작에서 그는 미군 부대 주변을 맴도는 양공주와 밀수꾼들 사이에서 기생하는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분합니다. 폐허가 된 서울과 미군의 풍요가 기형적으로 뒤섞인 공간, 그곳에서 욕망을 위해 타인을 짓밟는 그의 모습은 전후 한국 사회에 일그러진 자화상이기도 했습니다. 관객들은 스크린 속 전태기를 보며 욕을 퍼부었지만 사실 그 욕설은 부조리한 세상을 향한 비명이기도 했습니다. 전태기는 기꺼이 대중들의 욕바디가 되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삿대질을 할수록 그는 더욱더 악랄한 표정을 연구했고 더욱더 비열한 톤으로 대사를 뱉었습니다. 그것이 배우로서
그가 시대에 복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한국 영화사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가 밝았습니다. 4월 19혁명으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사회 전반에 민주화의 열망과 현실 비판적 시각이 쏟아져 나오던 그때 유현목 감독의 불세출의 걸작 오발탄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전후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정점이라 불리는 이 영화에서 전태기의 비중은 주연인 김진규나 최무룡에 비하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장은 영화의 정서적 밀도를 폭발시키는 기폭제였습니다. 오발탄에서 그는 주인공 철호 가족을 옥죄어 오는 빚쟁이, 악덕 채권자로 등장합니다. 철호는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 하지만 가난과 책임감 때문에 서서히 무너져가는 인물입니다. 전태기는 그런 철호의 숨통을 조이는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낡은 문을 열고 들어와 빚을 독촉하는 전태기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탐욕과 채무자에 대한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단 5분 남짓의 짧은 출연이었지만 그 장면은 관객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의 연기는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그저 차갑게 쏘아보는 눈빛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질식시킬 듯한 압박감을 선사했습니다. 유현목 감독은 훗날 전태기 선생이 있었기에 철호의 절망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가 연기한 아기는 만화 속에나 나오는 가상의 괴물이 아니라 내일 당장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릴지도 모르는 옆집의 악당이었기에 더욱 공포스러웠던 것입니다. 1960년대를 관통하며 한국 영화는 장르의 다양화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현대물뿐만 아니라 사극이 대거 제작되었고 전태기의 활동 영역도 자연스럽게 사극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962년 신상옥 감독의 대작 폭군 연산에서 그는 또 한 번 변신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칼을 든 무사나 탐관오리가 아니라 왕의 귀와 눈을 가리고 폭정을 부추기는 간신이자 잔인한 넷이 역이었습니다. 현대물의 악역이 거칠고 직선적이었다면 사극에서의 전태기는 음습하고 교활했습니다. 구중궁궐의 어둠 속에서 낮게 깔리는 그의 목소리는 왕을 파멸로 이끄는 뱀의 혀와 같았습니다. 그는 권력에 기생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인간 군상의 추악함을 섬뜩하리만큼 완벽하게 묘사해냈습니다. 이처럼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전태기는 말 그대로 소처럼 일했습니다. 1961년에만 1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1963년, 1966년 등 굵직한 작품들에 잇따라 이름을 올렸습니다. 에서는 부패한 시장 상인 두목 역을 맡아 생존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밑바닥 인생들의 비정한 세계를 그려냈습니다. 33년이라는 활동기간 동안 138편이라는 다작은 그가 얼마나 감독들에게 신뢰받는 배우였는지를 증명합니다. 주연 배우는 스케줄이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작품을 가리지만 조연, 특히 악역 전문 배우였던 전태기는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기가 영화의 배경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스크린 밖으로 나와 카메라 뒤편의 인간 전태기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대중들은 영화 속 이미지만을 보고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 성격 파탄자, 술과 여자를 밝히는 남봉꾼일 것이라고 제멋대로 상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연예계 주변에는 근거 없는 루머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전태기가 최승희랑 몰래 결혼했다더라. 아니다, 최승희가 월북하기 전에 전태기와 동거를 했다더라. 하는 식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최승희의 신비로움과
악역으로서 강렬한 인상을 가진 전태기의 이미지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대중들의 호기심이 빚어낸 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최승희의 실제 연인이자 무용가였던 사람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전태기였습니다. 동명이인의 무용가 때문에 생긴 오해였던 것입니다. 배우 전태기는 억울할 법도 했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허 웃어넘기며 내가 그런 대단한 분과 어울릴 급이나 됩니까? 라고 스스로를 낮췄을 뿐입니다. 그는 대중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 또한 배우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혹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세상을 향한 담담한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전태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충무로 다방이나 촬영장 구석에서 그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한결같습니다. 그는 고독한 독서광이자 침묵의 수행자였습니다. 촬영 대기 시간, 다른 배우들이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나누거나 화투를 칠 때 전태기는 항상 구석진 의자에 홀로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가 읽던 책들은 가벼운 잡지가 아니라 주로 역사서나 철학 서적들이었다고 합니다. 악당의 분장을 한 채 피칠갑을 한 의상을 입고 도스토옙스키나 사마천의 사기를 읽고 있는 전태기의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그 이질적인 풍경이야말로 전태기라는 인간의 깊이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신상옥 감독은 회고록에서 전태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촬영장에서 가장 예의 바른 신사였다. 감독인 나에게도 막내 스태프에게도 항상 존댓말을 썼고 자신의 촬영분이 끝나도 다른 배우들의 연기를 방해하지 않으려 발소리조차 죽여서 걸어 나갔다. 악역을 연기하기 위해 온갖 험한 표정을 짓다가도 컷 소리가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순박한 눈빛으로 돌아와 수고하셨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는 배우. 후배들이 연기가 안 풀려 쩔쩔매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주며 눈에 힘을 좀 빼게. 진짜 무서운 건 힘을 줬을 때가 아니라 힘을 뺐을 때 나오는 법이야라고 나지막이 조언을 건네던 선배. 그것이 동료들이 기억하는 전태기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한국 영화계는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컬러 TV 방송의 시작이 예고되고 있었고 젊고 새로운 감각을 지닌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신성일, 엄앵란 콤비가 청춘 영화의 붐을 일으켰고 영화의 트렌드는 무거운 리얼리즘에서 가볍고 화려한 로맨스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30년대부터 활동해온 굵은 선과 비장미를 가진 9세대 배우들의 설 자리는 조금씩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전태기 역시 이 흐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섭외 전화는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에게 주어지는 배역의 비중도 점차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가는 것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그는 강에서 낚싯대를 들이우며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일까요? 1966년, 1967년 그는 여전히 현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서서히 정리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968년 그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예외에 출연합니다. 이 영화는 3명의 여성이 겪는 각기 다른 사랑과 배신을 다룬 멜로 드라마였습니다. 이 영화가 자신의 마지막 은막 출연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영화 여의 촬영을 마친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짐을 챙겨 촬영장을 떠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스태프들에게 수고들 했소 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말이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후로 어떤 영화 포스터에서도 어떤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서도 전태기라는 이름 3글자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퇴식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흔한 인사말도 없습니다. 그는 마치 연극이 끝난 무대 뒤로 사라지는 배우처럼 혹은 안개가 걷히듯 스르륵 영화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33년 동안 138편의 영화에서 한국 영화의 허리를 지탱했던 거목치고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전태기다운 퇴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스크린 위에서는 그토록 시끄러운 악당이었던 그가 떠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1968년 배우 전태기의 일막이 내리고 인간 전태기의 이막, 길고 긴 고독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후 서울의 한 귀퉁이 낡은 집에서 시작된 그의 노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잊혀진 30년의 세월. 그 침묵의 시간 속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겨보려 합니다. 1969년의 새해가 밝았을 때 서울의 풍경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분주했습니다. 전차의 종소리는 여전히 종로를 울렸고 명동의 인파는 어깨를 부딪히며 거리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구 저동의 한 낡은 골목길 안쪽, 전태기의 시간은 세상의 속도와는 정반대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그를 감싸고 있던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의 열기, 그리고 관객들의 함성과 야유가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것은 거대한 침묵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고요하고도 두려운 정막이었습니다. 배우로서의 은퇴는 단순히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을 증명해야 했던 전태기라는 이름의 무게를 내려놓는 일이자 동시에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은퇴 직후에 그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촬영장을 오가며 빡빡하게 짜인 스케줄대로 움직이던 그에게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채워야 하는 자유는 낯설고 어색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 대본을 외우기 위해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안식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평생을 남의 삶, 그것도 악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그는 이제야 비로소 늙고 지친 육체 속에 갇힌 인간 전태기와 독대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수출 입국을 외치며 경제성장의 가속 페달을 밟던 시절, 문화계의 판도 또한 급격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안방극장이라 불리는 TV의 보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대중의 관심은 스크린에서 브라운관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흑백 영화 시절에 스타들이 하나둘 TV 드라마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최무룡, 김진규 같은 동료 배우들이 TV 속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거나 혹은 국회의원에 출마하며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전태기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전 선생님, 선생님도 TV에 한번 나와보시지 그러십니까? 악역으로 선생님만 한 분이 없는데.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 연기란 필름이라는 질감을 통해 완성되는 빛과 그림자의 예술이었습니다. 좁은 브라운관 상자 안에서 시간에 쫓기며 찍어내는 인스턴트식 드라마 연기는 그의 성정에 맞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시대가 저물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추해지기 전에 스스로 물러난 자의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은둔 생활을 했던 저동의 자택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박하다 못해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굽이굽이 들어가야 나오는 낡은 기와집. 비가 오면 지붕을 걱정해야 했고, 겨울이면 우풍이 들어 뼈마디가 시린 그런 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랐습니다. 가끔 번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시장에 나와 콩나물이나 두부를 사가는 구부정한 노인이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천하의 악당 전태기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익명성 뒤로 숨었습니다. 가끔 길에서 나이 지긋한 행인이 그를 알아보고 저 사람 혹시 옛날 영화에 나오던 하고 수군거리면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골목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억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악역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영광이 현실의 초라함과 대비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탓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남고 싶었던 소박한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경제적 상황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빈곤했습니다. 1950에서 60년대 한국 영화계는 배우들에게 넉넉한 부를 안겨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주연 배우들조차 출연료를 떼이기 일쑤였고, 전태기 같은 조연 배우들은 겹치기 출연을 하며 박리담회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재방송 출연료나 저작권료 같은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138편의 영화가 아무리 TV에서 방영되고 비디오로 출시되어도 그에게 돌아오는 몫은 단돈 10원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영화에 바쳤지만 영화는 그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야금야금 줄어들었고 생활은 점점 더 궁핍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악역의 품격이었습니다. 이 길고 지루한 은둔의 시간 동안 그의 유일한 벗은 낚시였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그는 틈만 나면 소양호나 파로호로 떠났습니다. 낚시꾼들 사이에서 그는 말없는 조사로 통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떠들 때도 그는 묵묵히 있지만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조명 대신 강물에 비친 달빛을 벗삼아 그는 스크린 밖에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연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로 접어들며 그는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노안이 찾아왔습니다. 강인했던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고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그 화려한 성장의 그늘에는 평생을 예술에 바친 원로들의 비참한 노후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전태기는 그 소외된 예술인들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 무렵 영화계 일각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화 70년사를 되돌아보며 잊혀진 원로들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영화인협회와 문화부를 중심으로 원로 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태기의 이름이 다시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그의 거처는 너무나 초라해서 방문한 후배 영화인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좁은 방, 낡은 이불,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사진 몇 장. 그것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배우의 전부였습니다. 1995년은 전태기의 인생에 있어 그리고 이 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당시 스포츠조선과 청룡영화상 사무국은 제16회 청룡영화상을 준비하며 특별한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의 뿌리를 찾고 그 뿌리를 지켜온 이에게 경의를 표하는 특별 공로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후보가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인물은 바로 전택이었습니다. 주연 배우들은 박수와 명예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 하지만 30년 넘게 욕먹는 악역을 자처하며 한국 영화를 묵묵히 바쳐온 전택이 선생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진정한 영화인이다. 이 결정은 즉시 그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전태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늙은이에게 무슨 상이냐며 손사래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30년 가까이 잊혀진 채 살아온 그에게 세상이 다시 손을 내민다는 것은 낯설고도 두려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영화계 후배들의 간곡한 설득 끝에 그는 시상식 참석을 수락합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좀이 쓸었을지도 모를 낡은 양복을 꺼내 손질하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을 83세의 노배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스크린을 찢어밟길 듯한 살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세월의 풍파가 만들어낸 깊은 주름과 모든 것을 관조하는 듯한 온화한 눈빛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가면을 벗고 비로소 드러난 성자의 얼굴이었습니다. 1995년 12월의 어느 겨울밤, 서울의 화려한 국립극장. 레드카펫 위로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민수, 김혜수, 박중훈, 젊고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 그 화려한 불빛 사이로 지팡이를 짚은 노구의 전태기가 들어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대부분의 젊은 기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원로 영화인들과 중견 감독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노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영화에 고난했던 역사, 그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온 성우자에 대한 존경과 속죄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상식장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축하 공연이 끝나고 드디어 특별공로상 시상 순서가 되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 전태기는 마른 입을 죽이며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138번이나 섰던 카메라 앞이지만 이날만큼은 데뷔 시절의 신인 배우처럼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짜여진 각본도 연출된 조명도 없는 인간 전태기로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사회자의 호명과 함께 객석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관객과 후배 영화인들이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3층 발코니석까지 가득 찬 인파가 보내는 박수 소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무대로 밀려들었습니다. 그 외와 같은 함성 속에서 전태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83세의 노구. 관절은 삐걱거렸고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는 지팡이를 꽉 쥐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배우로서 당당하게 살아온 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린 계단을 오르는 그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숭고했습니다. 젊은 시절 날렵하게 담장을 뛰어넘고 산비탈을 구르던 액션 배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 느릿한 걸음 하나하나에는 한국 영화 70년의 역사가 묵직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그는 눈이 부신 듯 잠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20대 톱스타들부터 백발이 성성한 원로 감독들까지 한국 영화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모여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트로피가 그의 손에 건네졌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청룡 트로피. 그것은 그가 평생 받아본 유일한 상이었습니다.
악역이라는 이유로, 조연이라는 이유로, 흥행 배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언제나 시상식의 들러리조차 되지 못했던 그가 여든이 넘어서야 비로소 주인공이 되어 받아든 생애 첫 트로피였습니다. 장내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트로피를 어루만지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그가 평생 스크린 위에서 보여주었던 그 어떤 대사보다 더 긴장감 넘치고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나쁜 놈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객석에서 낮은 웃음과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침을 뱉었고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내 배역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악인이 되어야 했고 나는 그 역할을 맡아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발음은 여전히 정확했고 울림통은 깊었습니다. 늙은 배우의 흉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정성에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오늘 이 상은 내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그동안 나를 미워해 주신 관객 여러분이 주는 용서의 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영화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소감, 화려한 수사나 미사여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한 진심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치는 후배 여배우들의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TV로 생중계된 이 장면은 당시 EMP 위기를 앞두고 불안에 떨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평생을 음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온 사람도 언젠가는 빛을 본다는 희망, 그리고 잊혀진 아버지 세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전태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악당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방송국에서 마련해준 차를 타고 저동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눈부셨습니다. 한강의 다리들은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빛났고 강남의 빌딩 숲은 거대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낚시를 하던 뚝섬의 고요한 강변은 이제 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변해버린 서울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연기했던 1950년대의 폐허와 1990년대의 풍요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화려하게 변해가는데 자신은 여전히 흑백 필름 속에 느린 속도에 머물러 있다는 고립감. 트로피를 쥔 그의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방여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도는 방. 그는 턱시도를 벗어 옷 위에 조심스럽게 걸어두고 평소 입던 낡은 내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청룡영화상 트로피를 낡은 서랍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옆에는 낚싯지와 너덜너덜해진 대본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영광의 지표와 세상에서 가장 소박한 삶의 흔적이 기묘하게 동거하는 공간. 그는 트로피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이내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다시 1935년의 촬영장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나운규 감독이 레디, 고를 외치고 젊은 전태기가 눈을 부라리며 악역 연기를 시작하는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말입니다. 199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영화상 수상은 그에게 잠시나마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며칠간 기자들의 전화가 오고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곧 잠잠해졌습니다.
대중의 냄비 같은 관심은 금세 식어버렸고 그는 다시 잊혀진 노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시행한 예술인 복지제도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달 소액의 생활보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수입이 전무했던 그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쌀을 사고 연탄을 들이고 병원비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그는 나라에서 주는 이 돈을 받을 때마다 내가 평생 영화를 찍어서 세금도 제대로 못 냈는데 늙어서 폐만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주변에 말하곤 했습니다. 끝까지 염치와 체면을 중시했던 꼿꼿한 선비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1996년과 1997년 전태기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노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처럼 불쑥불쑥 그의 몸을 침범했습니다. 다리의 통증이 심해져 낚시를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집 앞 골목을 산책하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육체가 쇠약해질수록 그의 정신은 더욱 투명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 누워 라디오를 듣거나 옛 신문 스크랩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자신의 영희 인생을 복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는 가끔 혼잣말로 대사를 웅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놈들아, 내 돈 내놔라. 안 그러면 내 놈들 집을 다 불살라버릴 테다. 그것은 인하에서 했던 악독한 대사들이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맑은 정신으로 자신이 평생 해왔던 연기의 호흡을 잊지 않기 위해 혹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목소리는 예전처럼 우렁차지 않았고 쉰소리가 섞여 나왔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배우로 남고 싶었던 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바로 IMF 외환위기입니다. 국가부도 사태가 선언되고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수많은 가장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TV뉴스에서는 연일 우울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동의 낡은 방에서 뉴스를 듣던 전태기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의 폐허, 1960년대 보릿고개의 가난. 그가 평생 영화 속에서 그려냈던 그 비참하고 잔혹한 현실이 1990년대 말에 다시 재현되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연기했던 악덕 채권자들이 현실 세계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야반도주하는 사람들,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들. 영화 오발탄의 상황이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전태기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평생 악을 연기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했던 그에게 다시금 반복되는 역사의 비극은 남다른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구나. 여전히 사람들은 고통받고 누군가는 그 고통을 이용해 배를 불리는구나. 병상에 누운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연기가 단순히 오락이 아니라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면서 말입니다. 1997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IMF 한파까지 겹쳐 사람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전태기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쇠잔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식사량은 눈에 띄게 줄어 미음 몇 숟가락을 겨우 넘기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을 하던 가족이나 조카가 어디 아프신 데는 없냐고 물으면 그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그가 즐겨했던 낚시와 닮아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듯 그는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을 담담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낚시 잡지 한 권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잡지를 펼쳤습니다. 겨울 낚시터의 풍경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눈 덮인 호수, 얼음 구멍 사이로 들이운 낚싯대. 그는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얼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가고 싶구나. 그가 남긴 몇 안 되는 말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낚시터에 가고 싶다는 의미를 넘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영원한 안식을 향한 갈망이었을 것입니다. 배우 전태기. 138편의 영화에서 그는 수백 명을 죽이고 수천 명을 괴롭히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허구였습니다. 현실에 그는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저어했을 만큼 마음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짜 악을 연기하며 진짜 선을 지키려 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증오를 자신이 뒤집었음으로써 관객들에게는 정의의 승리라는 카타르시스를 선물하고 싶었던 희생양. 그것이 바로 악역 전태기의 본질이었습니다. 1998년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0세기의 끝자락, 그리고 전태기의 생의 마지막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떨게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머리맡에는 1995년에 받은 청룡 영화상 트로피가 여전히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지키려는 듯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본의 마지막 장,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마치 촬영이 끝나고 분장을 지운 뒤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려는 배우의 얼굴처럼. 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 컷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카메라조차 없는 그 좁은 방에서 그는 생애 가장 진실한 연기, 죽음이라는 배역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998년 2월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3월의 첫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라 하지만 바람에는 여전히 날선 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대한민국의 봄은 잔인할 만큼 더디게 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실직자들의 한숨이 깔려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세상이 온통 먹구름에 덮여 있던 그 시기, 서울 중구 조동의 낡은 단독주택방 한 칸에도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 70년사를 온몸으로 증언해 온 배우 전태기의 생명시계가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와 노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식음을 전폐한 상태였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버거운 육신이었지만 그의 정신만은 마지막 촛불처럼 위태롭게, 그러나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눈에는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들 합니다. 그 순간 전태기의 눈앞에는 어떤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1935년 나운규 감독 앞에서 잔뜩 긴장한 차에 서 있던 23세 청년 전태기. 해방의 환희 속에서 만세를 부르던 군중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필름통을 끌어안고 피난길에 올랐던 동료들, 그리고 촬영장의 뜨거운 조명 아래서 컷 소리와 함께 악마의 가면을 벗고 이마의 땀을 닦아내던 수많은 순간들. 138편의 영화, 수천 번의 삶과 죽음. 그는 스크린 속에서 수도 없이 총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악인의 최후는 언제나 비참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의 죽음은 영화 속 그 어떤 장면과도 달랐습니다. 비명도, 원망도, 피 흘림도 없는 그저 낙엽이 지듯 자연스럽고 고요한 소멸이었습니다. 1998년 3월 2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전태기는 감았던 눈을 힘겹게 떴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기다림 속에서 살았던 사람. 촬영장에서 자신의 순서가 오기를 기다렸고, 낚시터에서 물고기가 오기를 기다렸으며, 대중들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기다렸던 배우. 이제 그는 생의 마지막 기다림을 끝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물고기가 자신의 낚싯바늘을 무는 순간을 그는 두려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뇌리에 마지막으로 스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1955년 촬영, 당시 지리산의 차가운 바람이었을까요? 아니면 1995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쏟아지던 눈부신 박수소리였을까요? 어쩌면 그 모든 영광과 회한을 뒤로하고 그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강가에 홀로 앉아 찌를 바라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것은 악역 전태기가 평생 보여주었던 비열한 조소가 아니라 인간 전태기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오전 10시경, 가족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향년 86세. 한국 영화계의 거목은 그렇게 1998년 3월 2일 봄이 오는 길목에서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정적이었습니다. 요란한 기계음도, 의사들의 다급한 외침도 없는 자택에서의 임종. 그것은 평생을 남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으로 살며 자신의 삶을 철저히 감추어왔던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엔딩 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뒤에 찾아온 현실은 너무나 쓸쓸하고 비정했습니다. 당신은 IMF 사태로 온 나라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던 때였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 일면에는 대기업의 부도 소식과 실업자들의 비극적인 사연이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왕년의 스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적자병원 연간실에 만되었습니다. 1990년대 말 스타들의 장례식장은 을의 수많은 취재진과 동료 연예인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는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태기의 빈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썰렁하다 못해 냉기가 돌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은 조촐하게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고인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내 죽음을 널리 알리지 마라. 피해 끼치기 싫다. 평소 그의 성품대로였습니다. 영화계에도 공식적으로 부고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아름아름 찾아온 몇몇 원로 영화인들과 그를 기억하는 소수의 올드 팬들만이 빈소를 지켰습니다. 하얀 국화꽃 몇 송이만이 덩그러니 놓인 제단 위, 영정 사진 속의 전태기는 여전히 그 강렬한 눈빛으로 세상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네들, 왜 그리 슬퍼나? 인생이란 다 그런 것 아닌가
라며 산자들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조문을 온 한원로 감독은 영정 앞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형님, 영화 속에서는 천하를 호령하는 악당이시더니 가실 때는 어찌 이리도 쓸쓸하게 가십니까? 세상이 참 야속합니다. 그 많던 관객들은 다 어디 가고 형님 혼자 이렇게 누워 계십니까? 그의 탄식은 텅 빈 장례식장의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138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주역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대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태기는 그 초라함마저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1998년 3월 4일 발인식이 치러졌습니다. 그의 유해는 운구채 실려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30년 전 그가 음막을 떠날 때처럼 마지막 떠나는 길에도 팡파르는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았던 서울의 거리,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영화관들이 즐비한 충무로 거리를 지나 그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조간신문 한 구석에 짤막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선일보 부고란 단 3줄의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영화 원로배우 전태기 씨 2일 노환으로 별세. 향년 86세. 1935년 데뷔해 피아골, 오발탄 등 100여 편 출연. 그의 86년 인생, 33년의 연기 열정, 138편의 필모그래피가 단오십자, 남짓한 활자로 압축되어 사라졌습니다. 바로 옆면에는 경제위기를 다룬 특집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시대의 비극 속에서 한 개인의 위대한 역사는 그렇게 소리 없이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필름통 속에 잠들었던 그의 영혼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만나 비로소 긴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태기는 세상에서 잊혀졌습니다. 1998년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하게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고 과거를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흑백 영화 시대의 영웅들은 하나둘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고 새로운 세기의 컬러풀한 스타들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전태기의 이름은 영화 데이터베이스의 깊은 곳에 화석처럼 묻혀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육체는 소멸했지만 그가 남긴 잔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태기라는 배우가 남긴 138개의 그림자는 필름통 속에 잠들어 있다가 누군가 꺼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관 뚜껑을 덮은 뒤에 시작된다고 했던가요? 그가 떠나고 강산이 2번이나 변한 2025년 지금, 우리는 왜 다시 전태기를 호출하는 것일까요? 그가 떠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한국 영화계에는 수많은 악역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전태기처럼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공포를 주면서 동시에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페르소나를 가진 배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배 배우들은 그를 흉내낼 수는 있었지만 그가 가진 시대의 눈빛은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전태기의 악역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와 전쟁, 그리고 독재와 가난이라는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이 빚어낸 결정체였기 때문입니다. 1998년 전태기라는 거목이 쓰러진 후 한국 사회는 마치 질주하는 기관차처럼 21세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밀레니엄의 흥분이 세상을 뒤덮었고 2002년 월드컵의 붉은 물결이 광장을 메웠으며 한류라는 거대한 파도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한국 영화 역시 르네상스를 맞이했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걸작들이 쏟아져 나왔고 한국 배우들의 얼굴이 칸과 할리우드를 장식했습니다. 화려한 디지털 시대, 4K 해상도와 CG로 무장한
현대 영화의 홍수 속에서 흑백 필름 속에 갇힌 전태기의 존재는 영원히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낡고 비가 내리는 화면, 지직거리는 사운드의 고전 영화를 찾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기술의 발전은 망각 속에 묻혀있던 그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영상자료원의 고전영화 디지털 복원 사업은 전태기의 디지털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곰팡이가 슬고 식초 냄새가 진동하던 낡은 필름통들이 하나둘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 스크래치가 지워지고 흐릿했던 명암이 되살아나고 뭉개졌던 목소리가 선명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상암동의 차가운 수장 속에서 잠자던 138명의 전태기가 긴 잠에서 깨어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원된 이 재개봉되고 의 고화질 영상이 유튜브와 VOD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를 경험하지 못한 2030세대, 심지어 10대 영화학도들 사이에서 저 배우 누구냐는 질문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전태기의 연기에서 촌스러움이 아닌 시대를 앞서간 모던함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배우가 연극조에 과장된 발성과 몸짓에 의존하고 있을 때 전태기는 놀라울 정도로 절제된 연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기보다 침묵했고 팔을 휘두르기보다 눈썹 하나를 까딱이는 것으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힘을 뺀 연기, 미니멀리즘 연기의 원형을 보여준 셈입니다. 젊은 관객들과 영화 평론가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유튜브에 전태기에 대한 분석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저씨, 눈빛이 요즘 누아르 영화 악당보다 더 살벌하다. 목소리 톤이 긁히는 듯하면서도 딕션이 정확해서 소름 돋는다. 한국의 크리스토퍼 리 혹은 잭 팰런스다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가 생전 그토록 듣고 싶었을지도 모를, 그러나 악역이라는 이유로 듣지 못했던 영희 그 자체에 대한 호평이 그가 죽은 지 10년, 20년이 지나서야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한국 영화계에 매력적인 악역 열풍이 불면서 전태기는 재평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의 김윤석, 악마를 보았다의 최민식, 의 윤계상과 손석구로 이어지는 K무비 빌런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맨 꼭대기에 전태기라는 거대한 뿌리가 박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후배 배우들은 인터뷰에서 악역 연기를 연구할 때 전태기 선생님의 영화를 찾아본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악역에게도 품격과 아우라가 필요함을 증명한 최초의 배우였습니다. 영화평론가 정성일은 한 칼럼에서 전태기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의 공기를 바꾸는 배우였다. 그가 등장하면 화면의 온도가 3도쯤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배우가 타고난 기질과 후천적인 고독이 결합해야만 나올 수 있는 마법이다. 이 평가는 정확했습니다. 전태기의 서늘함은 영희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식민지의 서름과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그 모든 시대를 묵묵히 견뎌낸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어둠이었기에 2025년의 관객들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한 공포와 전율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사생활에 대한 재조명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생전 철저히 숨겼던 낚시광으로서의 면모, 촬영장에서 보여주었던 신사적인 태도, 그리고 쓸쓸했던 말년의 모습이 방송 다큐멘터리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알려지면서 대중들은 그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천하의 죽일 놈이었는데 실제로는 저렇게 외롭고 순수한 사람이었다니. 이러한 반전 매력은
그를 단순한 옛날 배우에서 스토리가 있는 예술가로 격상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짊어졌던 악역의 무게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싶어 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유튜브와 OTT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전태기의 출연작들은 알고리즘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고전 영화 채널에 올라온 나 영상에는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의 댓글이 달립니다. 이 영화의 악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저 무서운 눈을 가진 배우는 누구인가? 외국인들 눈에도 전태기의 카리스마는 유효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얼굴을 가진 악당이 가장 세계적인 공포를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가정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태기가 1990년대가 아니라 2020년대에 활동했다면 어땠을까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메인 빌런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지 않았을까요? 칸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그 특유의 묵직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시대를 너무 앞서 태어났기에 혹은 너무 척박한 시대에 태어났기에 그는 국민 악역기라는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시대, 주어진 배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 불꽃을 태웠습니다. 그 불꽃의 잔영이 너무나 강렬해서 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망막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영상자료원 파주보존센터의 한권학습 수장고. 그곳에는 전태기의 육성이 담긴 필름들이 영구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가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간 것과는 달리 그의 목소리와 표정은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를 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그를 보고 울지 않습니다. 대신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이것이야말로 배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그가 평생 감내했던 고독에 대한 뒤늦은 그러나 가장 확실한 보상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그의 영의 인생을 관통했던 철학적인 질문 앞에 섭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악을 연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전태기에게 악역은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착한 주인공이 정의를 외칠 때보다 악랄한 전태기가 약자를 짓밟을 때 관객들은 분노하며 정의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공공의 적이 됨으로써 역설적으로 사회의 도덕성을 환기시키는 다크 히어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낚시터에서 찌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물고기처럼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과 이기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가 보여준 악역 연기가 그토록 리얼했던 이유는 그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나약함과 추악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인간을 혐오해서 악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악역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1912년 경성에서 시작해 1998년 서울 조동의 낡은 방에서 끝을 맺은 그리고 2025년 디지털의 바다에서 다시 부활한 배우 전태기의 대서사시 그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 합니다. 86년의 생애, 33년의 연기 인생, 138편의 영화. 이 방대한 숫자들 너머에 남겨진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날 이토록 긴 시간을 들여 한 명의 지나간 배우를 복귀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의 삶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삶의 태도와 예술적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K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제패하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안방을 점령했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가진 힘,
그 역동성과 폭발적인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평론가는 한국 콘텐츠 특유의 강렬한 캐릭터성을 꼽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혹은 악역마저도 묘한 매력을 지니게 만드는 입체적인 캐릭터 구축 능력.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전택이라는 이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 영화의 토양이 척박했던 시절, 전태기는 맨땅에 헤딩하듯 한국형 빌런의 문법을 창조해냈습니다. 그전까지 한국 고전 소설이나 연극에서의 악인은 그저 평면적인 나쁜 놈에 불과했습니다. 이유 없이 심술을 부리거나 태생적으로 못돼먹은 인물로 그려졌지요. 하지만 전태기의 악역은 달랐습니다. 그의 악행에는 시대적 맥락이 있었고 생존을 위한 처절함이 있었으며 때로는 관객으로 하여금 저 시대라면 나라도 좋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서늘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악역에게 품위를 부여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양아치 연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과 눈빛만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스크린 전체를 긴장감으로 몰아넣는 연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김윤석의 속악귀를 보며 최민식의 악마를 보았다를 보며 느끼는 그 전율의 DNA는 반세기 전 전태기가 흑백 필름 속에 심어놓은 씨앗이 발아하여 꽃피운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악역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위대한 성우자였습니다. 또한 인간 전태기가 보여준 삶의 태도는 2025년에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지금은 자기 과시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자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관심 종자가 되어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평생을 철저한 익명성과 겸손으로 일관했던 전태기의 삶은 마치 죽빗소리처럼 우리의 정신을 때립니다. 그는 스타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우가 되려 했습니다. 그는 유명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용한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자신이 돋보이는 것보다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그림자 역할을 자처했던 그의 직업윤리. 그것은 비단 영화계뿐만 아니라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덕목입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성공한다고 믿는 세상에서 내가 기꺼이 어둠이 되어 당신을 빛나게 하리라는 그의 희생정신은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말년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낡은 방, 낚시 잡지 한 권, 그리고 꺼져 있는 TV. 언뜻 보기에 그것은 실패하고 잊혀진 노인의 쓸쓸한 최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가장 완벽한 평화가 아니었을까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고요 속에서 그는 비로소 타인의 삶을 연기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낚시를 생각해 봅시다. 낚시꾼은 빈 낚싯대를 들이우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 그 자체를 즐길 뿐입니다. 전태기에게 인생은 거대한 낚시터와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에는 배역이라는 물고기를 낚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지만 노년에는 모든 욕심에 낚싯대를 거두고 인생이라는 강물의 흐름을 관주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의 진리를 낚시를 통해 체득했던 철학자였습니다. 2025년의 어느 늦은 밤, 여러분이 우연히 유튜브에서 1950년대 흑백 영화를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찢어진 눈으로 세상을 노려보는 한 남자를 마주치게 된다면 부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화면 속의 그에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을 걸어 주십시오. 전태기 선생님, 당신의 영희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화면 속의 악당은 아주 잠시 0.1초의 짧은 순간 그 특유의 악독한 표정을 풀고 수줍은 소년처럼 혹은 인자한 노신사처럼 희미하게 미소 지어 줄지도 모릅니다. 악마의 가면을 쓴 성자, 침묵의 거인, 한국 영화의 영원한 그림자, 배우 전태기, 그의 이름 석자를, 그리고 그가 온몸으로 써내려간 치열했던 영희 인생을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영구히 저장하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동안 이 긴 시간 여행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화는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전태기 선생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영화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매 순간이 빛나는 명장면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